신사임당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는데 남편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에겐 7남매가 있으니 후손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장가는 들지 마세요 라고요. 헌한설원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소천지에 태어난 것, 더구나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남편 김성립에 처가된 것이 평생의 사만이다. 조선의 여중군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장계양 선생. 이 장계양 선생의 삶을 정리해 보자면요. 뛰어난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식을 넘어선 효를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7 아들들을 모두 학자로 길러낸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하고 전란 중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살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여자가 쓴 요리서를 편찬한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두 여자 이야기는 신사임당과 헌한설원 이야기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네. 신사임당과 헌한설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과 헌한설원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시대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신사임당과 헌한설원 둘 다 1500년대 사람이죠. 굉장히 가까운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시나 그림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어떤 예술가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았었죠. 특히 이 당시에는 한시를 짓는다는 건 웬만한 남자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한자를 익히고 한시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건 웬만한 남자들의 길을 죽이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두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성이 닮은 점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사임당은 율곡이라는 아들 덕택에 플러스 알파 엄청난 점수를 받죠. 그리고 이 헌한설원 역시도 허균 아시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헌한설원의 남동생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달리 보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각 멋진 아들을 뒀고 멋진 남동생을 뒀습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닮아 있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강릉 출신입니다. 예, 강릉 바닷가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이 강릉에 가면 신사임당의 친정이 그리고 율곡이가 태어났던 오죽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죽헌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경포대라고 들어보셨죠? 경포호수. 그 경포호수 뒤편에 헌한설원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둘 다 강릉 출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 신사임당의 삶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신사임당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의 사임당은 신사임당의 이름이 아니죠. 호입니다. 호를 사임당이라고 직접 신사임당이 붙였는데 사임당이라는 뜻이 신사임당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었어요. 중국에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싶다 그래서 임자를 따온 겁니다. 그리고 사자는 태임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겠다. 이 태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임당이라고 붙인 거죠. 당이라는 의미는 헌한설원의 헌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옛날 분들 시골에 가보면 부인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충주댁, 영천댁 이렇게 부르죠. 그런 댁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렇게 사임당이라는 호를 직접 붙였고 그러면 이 신사임당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신사임당의 진짜 이름은 신인선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신인선 이름이 신사임당과 굉장히 잘 매치되지 않나요? 촌스러워요? 촌스럽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신사임당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인데 그 이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사임당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갖고 싶은 5만 원권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5만 원권을 발행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 5만 원권 화폐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놓고 화폐 주인공 중에 대부분 남자다 보니까 여성 인물을 한 분 정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나온 분이 유관순과
신사임당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성 인물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여성 단체들이 환영했는데 이 진보적인 여성 단체에서는 신사임당을 5만 원권 화폐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컸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신사임당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현모양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이 현모양처 이미지가 21세기 이 시대에 어울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보적인 여성단체에서는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바로 이 현모양처라는 이미지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신사임당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신사임당이 정말 현모양처에 가까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사임당 그러면 신사임당 그림이 팍 떠오르시죠? 주로 이런 작은 곤충, 작은 식물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초충도라고 하죠. 이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사실 이 그림들은 추측하기로는 신사임당이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의 도안을 그린 걸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도안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대로 수를 놔서 그걸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에 자수를 놓은 작품이 남겨져 있거든요. 신사임당 그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충도 그림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신사임당은 이 초충도보다 산수화를 더 잘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산수화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산수화라는 게 풍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과 계곡 풍경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풍경화는 대부분 중국의 풍경을 따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임당은 중국의 풍경을 따라 그리는데 뭔가 좀 식상한 거죠. 중국의 산수를 베껴서 그리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서 이렇게 작은 풀, 작은 식물, 그리고 작은 곤충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한 노력이 초충도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산수화를 굉장히 잘 그렸다 그러죠. 그리고 특히 사임당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비싼 옷감에 한복을 빌려 입고 왔는데 옷감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 포도 그림을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 포도 그림이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포도 그림 보시면 어떤가요? 포도가 정말 탱글탱글하죠. 이 포도 그림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는 작품 중에 조선시대 회화 그림들이 지금 대구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신사임당의 그림 그리고 신사임당을 비롯한 많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대구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직접 보고 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임당의 특히 산수화 그림은 조선 전기에 가장 뛰어난 산수화 화가가 안견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를 그린 안견. 그 안견 다음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율곡이라는 멋진 아들을 길러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신사임당의 맏딸이 이매창입니다. 이 매창이 또 신사임당의 그림을 그리는 자질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이게 매창의 그림입니다. 이 매창의 그림을 보면 신사임당이 율곡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죠. 강릉 오죽헌에 가면 매창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임당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결혼을 해서도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남편은 그닥 멋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상당히 늦게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닥 멋진 남편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신사임당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는데 남편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에겐 7남매가 있으니 후손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장가는 들지 마세요. 라고요. 어떤가요? 현모양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헌안설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헌안설원의 삶은 어땠을까요? 헌안설원의 난설원 역시도 호입니다. 예, 이 난설원의 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난이죠. 그런데 이 난은 사군자 중에서는 여름을 상징하는 식물이거든요. 설이라는 건 눈설자예요. 그러니까 눈밭에 핀 난초, 눈밭에서 자라는 난초가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난초는 여름을 상징하는 식물인데 이 눈밭에서 자라니까 어때요? 굉장히 시련에 부딪히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자신의 호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헌안설원의 그럼 진짜 이름은 뭘까요? 네, 허초희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인선이란 이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허초희란 이름이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역시도 촌스럽지 않죠. 허난설원 역시도 강릉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시를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합니다. 허난설원이 8살 때 지은 한시예요. 8살 때 지은 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안전 배곡로 상량문이라는 건 허난설원이 도교에 굉장히 심취했다 그래요. 이 도교라는 게 이상세계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세계에 광안전 배곡로라는 정자를 지었고 그 정자를 지은 걸 기념하여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상상 속에 글을 쓴 거죠. 근데 이걸 8살 때 썼다는 거죠. 굉장히 문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8살짜리가 이상세계, 도교 이런 데 심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어른이 돼서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정도로 굉장한 문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허난설원이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귀를 작성한 거라 해야 될까요? 그건 허난설원이었지만 실제로 이 글에 글자를 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석봉의 글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난설원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굉장히 능했다 그래요. 이거 역시도 아주 어릴 적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 아마 여기에 있는 어른의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소녀가 어쩌면 난설원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난설원이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아주 행복하게 자랐겠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집안은 아버지 허엽이라는 분이 서경덕 들어보셨죠? 황진이가 사모했던 최고의 문장가, 이 서경덕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허난설원의 허봉이라는 이 오빠가 전폭적으로 이 허난설원의 공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동생의 문장력이나 시를 짓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글귀가 아주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글동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동생을 같이 공부하는 글동무로서 아주 존중해주고 여자라고 차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똑같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허난설원은 오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난설원은 자라는 동안은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그 당시 여성들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15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근데 이 허난설원 역시도 남편이 그닥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이라고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는 기생집 가서 놀고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 남편은 공부를 하러 가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 그래야 될까요? 15이니까 한창 사춘기 소녀? 그런 나이대인데 이 남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시를 지어서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시를 짓는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집안일, 좀 품위 있게라면 이제 자수를 놓는다거나 바느질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허난설원은 시를 짓고 있으니 그것도 남자들도 제대로 못 짓는 한시를 이렇게 멋지게 짓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허난설원의 능력이 자기 아들보다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의 사이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겠죠.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시를 지으면서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아이 둘을 잃게 됩니다. 아이 둘을 잃고 허난설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곳 없는, 마음 둘 곳 없는 허난설원이 아이 둘을 연거푸 잃어버리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잃고 통곡하노라 하는 시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다니 서럽고 서러운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마주보고 섰구나. 백양나무 사이로는 쏴 바람이 불고 소나무 가래나무 사이로는 번쩍이는 도깨비 불. 지전으로 너희 넋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을 따른다. 그래 알겠다. 너희 오누이의 호는 밤마다 어울려 놀겠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지만 그것이 잘 크기를 어찌 바라겠니? 애 끓는 노래 하염없이 부르며 피눈물을 삼킨다.
이 시를 보면 당시 허난설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던 이 허난설원은 여러 편의 시로 위안을 삼았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결국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아이 둘을 잃고 나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유산하고 말죠. 그러고 지은 시인데 아리따운 부용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구나. 이 시가 어쩌면 허난설원의 마지막을 예언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27송이 꽃이 붉게 떨어졌다 그러죠. 허난설원이 결국 27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불운한 삶을 살다 간 거죠.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허난설원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소천지에 태어난 것, 더구나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남편 김성립에 처가된 것이 평생의 사만이다. 그렇게 허난설원은 짧은 세월을 살다 갔고요. 허난설원의 남겨진 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허난설원이 죽기 전에 자신의 시는 다 불태워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은 시가 불태워졌지만 허난설원의 남동생이었던 허균이 갖고 있던 시가 있었고, 그리고 누나의 시를 허균이 머릿속에 외워둔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누이의 시들을 보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누이의 시집을 허균이 편찬을 하게 됩니다. 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오래되면 다 잊혀질까 두렵다. 그래서 나무에 새겨 널리 전하겠다 해서 허난설원의 시집을 허균이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은 짧은 시간을 살다 갔고 많은 시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여자의 글이 담장 바깥을 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국내에서는 허난설원의 시가 알려지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시는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 허난설원의 시집을 보고 완전 반한 거죠. 그리고 그 시집을 들고 중국에 가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집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중국 명나라에 소개를 시켰는데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허난설원의 시는 청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허난설원의 시집을 워낙 많이 발간하다 보니까 종이값이 오를 정도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그 시집이 다시 이번에는 일본에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의 시집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케이스죠. 그렇게 허난설원은 사임당을 능가하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과는 정반대의 불운한 삶을 살다 간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신사임당의 삶과 허난설원의 삶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라는 거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시대를 살았던 이 두 사람, 거기다가 멋진 아들과 멋진 남동생을 뒀고 둘 다 유복한 집안의 명문가 출신이고 둘 다 아주 글과 그림에 능한 자질을 가졌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비슷한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됐을까?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을까요? 우리가 장가든다는 말을 쓰고 시집간다는 말을 쓰죠. 의미가 어떤가요? 우리는 같다고 쓰고 있죠. 둘 다 결혼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구려 이야기할 때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 말씀을 드렸었죠. 사위가 장인의 집에 와서 장인의 집 뒤에 사위 집을 짓고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면 장인이 못 이기는 척 사위를 받아서 서옥이라는 작은 집에 딸과 사위를 함께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딸과 사위가 거기서 아이를 놓고 아이가 크면 이제 이 사위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는 그런 결혼 풍습이 고구려의 서옥제라고 했었습니다. 그 결혼 풍습이 고구려부터 고려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장가들다
라는 거죠. 장가들다는 말은 장인의 집에 들어가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남기 여가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시집 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결혼을 하면 바로 시집에 들어가 산다라는 거죠. 이거는 친영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영례는 사실은 중국의 풍습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장가든다. 중국에서 온 결혼 풍습이 시집 간다 라는 겁니다. 장가든다라는 말은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집 간다는 말은 조선 후기 때부터 시작된 풍습인 거죠. 그래서 역사로 본다면 장가든다의 풍습이 시집 간다보다 훨씬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장가든다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혼 제도와 그리고 상속 제도까지 가정과 관련된 규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가든다. 혼인을 하면 남자가 처가로 들어가 살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처가에 의지해서 삽니다. 이규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혼인을 해서 처가에 들어가 살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처가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장인 장모의 은혜가 내 부모의 은혜하고 같다. 그런데 장인이 돌아가셨으니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이규보의 글에 따르면 그 당시 처가에 들어가 살았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결혼 풍습이었죠. 이런 결혼 풍습과 함께 또 이혼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고려시대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자유롭게 이혼을 합니다. 이혼이라는 건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소박이 곧 이혼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는 딸이 이혼을 했어요. 혹은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친정에서 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딸을 잘 거두어서 데리고 있다가 좋은 혼처에 다시 재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이 아주 자유로웠던 사회가 고려시대였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혼을 하는 경우 간혹 전 남편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전 남편의 자식을 당당하게 데리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장이라는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간 사람의 묘지명에 이런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 이승장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승장의 어머니가 이승장을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집안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이 두 번째 남편이 이승장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세가 기울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킬 수 없겠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승장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장, 이 아이가 학업에 뜻을 두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계속 뒷바라지를 해서 공부를 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 전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를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고려시대 때 최충이라고 정말 유명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립학교에 보내서 아이 공부를 계속 시켰고 뒷바라지를 계속해서 결국 과거에 급제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결혼 제도였던 거죠. 새롭게 재혼을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적서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 제도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균분 상속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상속을 한다는 말은 딸아들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려시대 때는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도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립니다. 아들 먼저, 그 다음 딸 이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하나 아니면 둘로 오니까 몇 남 몇 녀냐 이런 말을 물을 일이 없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르신들이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몇 남 몇 녀냐 이렇게 많이 물으셨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몇 남 몇 녀라고 하지 않고요. 첫째가 아들이면 몇 남 몇 녀, 첫째가 딸이면 몇 녀 몇 남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딸아들 차별하지 않고 딸아들에게 똑같이 상속을 했다는 거죠. 상속이라는 건 무엇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면 제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상속을 똑같이 하는 만큼 제사도 딸아들 돌아가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고려시대에 유명한 명판결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저리 가라라는 명판결인데요. 10대 후반의 남자아이가 재판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이 누나랑 똑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누이에게만 재산을 다 주고 제게는 재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재판을 건 겁니다.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한테는 검은 옷 한 벌, 그리고 검은 관 하나, 그리고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만 너에게 남겨줬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나에게 맡으라고 하셨다. 부모님의 말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한 거죠. 이 남동생과 누나의 아버지가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고 남동생은 여기 말한 대로 옷 한 벌, 모자 하나,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만 받은 겁니다. 이 당시 나이가 누나는 시집을 간 나이였고 남동생은 1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이제 10대 후반이 되고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게 뭔가 부당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당시에 안찰사, 이 소송을 맡은 재판관이 손변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다.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 너희들의 아버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줬더라면 어린 남동생이 그 재산을 다 감당하기도 힘들 테고 동생하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누나가 동생을 거두지도 않을 걸 염려하셨을 거다. 그래서 일단 누나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내 권리를 찾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모관대 일관을 갖춰 있고 종이를 들고 소송을 제기해서 네 권리를 찾아라라는 걸로 내가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재산을 똑같이 나누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멋지죠? 이게 바로 고려의 상속제도였습니다. 이런 고려시대의 풍습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조선 전기에 사임당의 어머니가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임당의 어머니가 딸 5이 있었어요. 이 딸 5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둘째 딸이었던 사임당의 아들인 현룡에게, 이 현룡이 바로 율곡이입니다. 현룡아, 재산은 네가 모셔줘야 되겠다. 한양에 있는 수진방 기와집을 네 몫으로 줄 테니 외가의 제사를 네가 맡아다오 합니다. 율곡이 선생이 외할머니, 외가의 제사를 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고려시대의 상속과 결혼풍습, 조선 전기까지 친가, 외가 구분을 두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이랬던 풍습이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큰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집가다로 바뀐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김홍도의婚礼를 치르고 시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친정에서 하룻밤 내지 한 3일 정도 자고 그 다음 바로 시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여자들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시집살이 노래가 불려졌답니다.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십리 방아를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를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 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그 한이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지니까. 네. 그리고 내운이라고 조선 전기의 왕실의 어른이 쓰신 책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얻는 것은 며느리한테 효도를 받기 위한 거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며느리를 얻어서 무엇에 쓰리요? 한 거죠. 이렇게 완전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오게 되면 이혼이 사실은 소박. 쫓겨나가는 게 곧 이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이혼을 해도 되는 거죠.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칠거지약은 다른 말로 합의 이혼이 아니라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칠거지약이 시부모에게 불손한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그리고 음탕한 경우, 질투가 심한 경우, 그리고 몹쓸병이 있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경우. 여기 혹시 안 걸릴 수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도 절대 쫓아낼 수 없는 부인이 있었어요. 3가지 경우에는 부인을 절대 쫓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쫓아냈을 경우에 돌아갈 친정이 없는 여자. 2번째가 시댁 부모님의 3년상을 함께 치른 부인. 그리고 3번째가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이 집안을 일으킨 부인.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걸리면 다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선시대의 여인의 최소한의 인권이었던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이혼이었습니다. 고려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신사임당과 허난설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펴봤고,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차이, 그 사이에 이 사회적인 제도나 결혼과 상속에 대한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들의 삶까지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어떤가요? 신사임당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허난설원 쪽에 가까운가요? 다행히도 지금은 신사임당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다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도 거의 20년가량을 친정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 아이들 다 놓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야 이제 시댁에 들어간 거거든요. 친정으로부터 자식을 기르는데도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도 신사임당처럼 당당하게 자기 능력을 펼치시고 허난설원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용기 있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가 만든 거고요.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좀 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전 사회의 규범이 만들어 놓은 거,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저래야 돼, 이제 이런 규범에서 좀 탈피를 해서 함께 상생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미래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조선의 여중군자 장계향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장계향 어떤 인물일까요? 장계향은 여기에 있는 규곤 시의방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책 제목이 이게 아니라 음식디미방입니다.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디자가 한자로는 알지자입니다. 음식 맛을 내는 법, 음식 맛을 아는 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후손들이 쓰면서 앞 표지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규곤 시의방이라 그래서 안채에서 바람직한 논의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장계향이 쓴 책은 음식디미방입니다. 음식디미방과 장계향의 이야기는 2014년부터 기술가정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계향 선생님의 후손 중에 이문열 작가가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는 지난 1997년에 선택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장계향 선생님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장계향 선생님이 시서화에 능했지만 결혼을 하고부터는 며느리로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부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해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삼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의 엄마의 역할, 부인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임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많았었죠. 그래서 또 나온 책이 여성학자들이 쓴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조선시대에 뛰어난 여성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 강연에서도 신사임당 허난설원을 비롯해서 여성 의병장이었던 윤희순, 그리고 김만덕의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여성을 비롯해서 조선에 한계가 있었던 사회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문열의 선택이라는 소설에 반박하면서 나온 책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문열의 소설 선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향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특정하는 유일한 기호는 아버지의 핏줄을 드러내는 장이라는 성씨와 훌륭한 아들을 길러 나라에서 내린 정부인이라는 봉작뿐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조선시대의 여성들에게는 그 이름 세 글자가 남겨지기가 이처럼 어려웠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안동장씨 혹은 사임당처럼 호로 불린다든지 아니면 안동댁 이런 식으로 불릴 뿐이었죠. 그런데 장계향은 장계향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지난 200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장계항을 모시는 신주인데요. 이 신주는 불천이라 그래서 양반댁 제일 안쪽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에는 4대조 선조들의 위패를 모셔놓습니다. 신주라고도 하죠. 그런데 불천이는 그 신주를 영원히 보관하는 겁니다. 학문이 높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신주의 경우에는 4대조가 지나더라도 땅에 묻지 않고 영원히 신주를 보관하고 제사를 모신다는 거죠. 장계양의 신주가 이렇게 불천이로 지금까지도 모셔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주의 뒤편에 보니 안동장시 계향이라고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수나무 개자, 향기 향자 이렇게 이름 3글자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 중에 군자다 해서 여중군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고요. 정부인 안동장씨라는 봉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계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신사임당 못지않은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적 자질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계향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이황 선생님의 학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 김성일의 직계 제자이기도 하고요. 유송용 선생이나 정구라는 이분에게도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계양의 아버지 장흥효는 이황의 학맥을 계승하는 학자였습니다. 이런 장흥효에 대해서 김성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당이 장흥효의 호입니다. 경당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니 뒷날 크게 이를 것이다. 나는 늦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얻었도다. 자신의 제자 중에서 대단한 사람을 얻었다고 제자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장흥효는 안동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던 곳이 광풍전과 제월대라고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는 경당 장흥효가 살았던 경당 고택도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장흥효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 모두 글로 남겼는데 이걸 일기에 다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기가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경당 장흥효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몸이 약했던 거죠. 그러다 결혼한 지 18년 만에 어렵게 딸을 얻었습니다. 장흥효의 나이가 35 되던 때였죠. 어렵게 얻은 딸에게 아주 이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개수나무 향기, 계향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계향이 태어난 때가 임진왜란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봄에 개수나무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듯이 평화로운 시기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나라와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이름을 계향이라고 지었던 거죠. 어렵게 얻은 딸이니 딸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장흥효는 딸바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주 영특하다는 걸 알고 딸에게 학문을 가르쳤죠. 이 시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조선 후기입니다. 여성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 장흥효는 딸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독서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체득하여 실행하기 때문이니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읽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사람이 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장흥효는 자신이 그러했듯이 학문을 익히는 대로 실천으로 옮기고 그걸 딸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장계향은 시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경은 춘추전국시대 때 아주 오래된 책인데 많은 시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시경에 빠져서 장계향 역시도 시를 짓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장계향은 시를 짓는데 아주 능했습니다. 장계향의 시가 여러 편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학발시라고 있습니다. 학발시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하얀 머리 되어 병에 지쳐 누웠는데 자식은 멀리 되는 수자리에 갔구나. 말리박 수자리에 내 아들 어느 달에 오려는가. 수자리라는 건 국경을 지키러 군대로 보내졌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국경을 지키기 위해 군대로 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면서 노모가 그 근심에 몸져 누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발이라는 건 학의 깃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의 새하얀 깃털처럼 머리가 하얗게 신 노모가 아들 걱정을 하면서 몸져 누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적은 시인 거죠. 이런 장계향의 학발시를 보고 장계향의 아버지 장흥효는 이 집에 곡식과 약재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계항은 시뿐만 아니라 글자도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장계항이 쓴 서체입니다. 초서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잘 쓴 글씨인가 싶은데요. 굉장히 잘 쓴 글씨라고 합니다. 그 당시 초서체로 굉장히 일가견이 있던 정운목이라는 사람이 이 글씨체를 보고 필새가 호걸스럽고 굳센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글씨 같지 않다. 중국 사람의 초서체처럼 정말 잘 쓴 글씨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정조 때 재상이었던 최재공 역시도 여자 중에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10살쯤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맹호도입니다. 호랑이를 표현한 모습이 어떤가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마치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뛰쳐나올 것 같죠. 10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계항은 시, 서, 화에 모두 능했고요. 장계항이 지은 또 다른 시를 살펴보면 성인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성인의 때에 태어나지 못해서 성인의 모습을 배웁지 못했으나 성인의 말씀 들을 수 있어 성인의 마음 쓰심을 넉넉히 알리. 그리고 또 다른 시 소소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창밖에 소록소록 비 내리는 소리, 소록소록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더라. 내 지금 자연의 소리 듣고 있으니 내 마음도 또한 자연으로 가는구나. 역시 10대 초반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장계항이 지은 이 시를 후대에 장계항의 남편인 이시명이라는 사람이 글로 옮겨 적었고요. 그걸 며느리가 이렇게 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정가보첩이라 그래서 이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 오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계항은 시, 서, 화의 천재적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15살부터는 시, 서, 화를 그만두었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쓰는 것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 시각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시를 짓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자가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장계항은 15세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시를 짓는 일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계항이 지은 시가 그리고 그림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세창이라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민족 대표이기도 하고 유명한 서화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 서, 그림에 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근역서화증이라는 책에서 장계항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살 전후에 문예에 두루 통달하여 배우지 않아도 능했으니 그 읍조리는 시에 나타나고 붓굿으로 써내는 것은 풍화의 체와 굉장히 고상하고 운치 있는 글씨체와 종묘와 위부인의 벽을 갖추고 있다. 종묘와 위부인은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그러나 문장과 글씨는 아녀자의 직분이 아니라고 하여 마침내 그만두고 하지 않았으니 아름다운 문장과 뛰어난 필적이 세상에 많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항은 15살부터 신부 수업을 시작했죠. 특히 장계항의 어머니 안동 권씨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솜씨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요리를 배웠죠. 어머니는 장계항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은 모두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재료를 대할 때는 언제나 생명의 존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을 받던 장계항은 19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홍기가 가득 찬 나이였죠. 그런데 딸바 보였던 아버지 장흥효가 딸을 시집 보내기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윗감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고르고 고른 사윗감은 석계 이시명이라는 인물이었고 장흥효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쳐보면서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 또한 훌륭하다는 걸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이시명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시명이 상처를 하고 다시 스승님을 찾아오자 그 제자에게 자신의 딸을 맡긴 거죠. 장흥효가 사위로 삼은 이시명에 대해서는 당시 의병장이었던 곽재우가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고을의 자제들은 놀고 방탕함이 많은데 이 자제는 유독 그 몸을 지키기를 이같이 하니 범상한 선비는 아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칭송이 자자했고 자신의 제자이기에 인물됨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딸을 시집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장계항은 이시명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집을 간 이후에는 상식을 넘어선 효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고 생각해도 상식을 뛰어넘는 효를 실천했습니다. 장계양은 시집가서 제일 신경 쓴 일이 남편의 전 부인이 남긴 자식,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을 잘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추운 날은 아들을 이렇게 업고 서당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그런데 시집 오고 나서 얼마 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홀로 계신 거죠. 장계양은 무남 동료였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시댁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를 재혼시켜요. 그렇게 아버지를 재혼시켜서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장계양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에게 살림살이도 가르쳐 드리면서 친정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모시면서 친정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친정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3년 후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얼마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장계양의 남편이었던 이시명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 일찍 죽게 되면서 맏아들이나 다름없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3년 동안 심효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장계양은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의 심효사를 하고 있던 이시명 역시도 장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계양은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림을 돌보면서 친정에 남아있는 새어머니와 의붓 동생들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새어머니와 의붓 동생들을 시댁이 있는 영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댁 부모님의 양해를 구해서 친정 새어머니와 의붓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시명이 처가에 보여준 의리를 칭송하고 장계양의 효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시명이 과거에 급제를 하고 시아버지로부터 땅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시댁이 있던 영덕이 아니라 영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영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고 나라의 부끄러운 국치를 맞아서 세상을 등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영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마을에 먼저 도토리 나무를 다 심었다고 합니다. 왜 도토리 나무를 심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정착한 곳이 영양의 두들마을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장계양과 남편 이시명이 살았던 석계고택입니다. 이 석계고택은 두들마을에서도 가장 검소한 모습의 집입니다. 사실 장계양이 시집간 시댁은 굉장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영양으로 와서 소박한 삶을 살았던 거죠. 왜? 세상을 등지고 이곳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장계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장계양이라는 인물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래서 2주 전에 이 두들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석계고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후 장계양은 위대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계양은 영양에 정착을 했지만 영양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들마을에서 여러 차례 석계고택에 불이 났고 또 이 석계고택에 머무는 동안 자식을 먼저 보내는 힘든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시리에 빠진 남편 이시명은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 세상을 등지게 되죠. 그래서 더 들어간 오지에 낙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을 등졌지만 즐겁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곳에서의 삶은 더 궁핍했습니다. 수해와 한해로 인해서 창고는 텅 비었고 도토리를 주워서 곡식을 대신했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집 앞에 휴문이라고 편액을 걸었습니다. 묻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시명의 명성을 듣고 많은 선비들이 계속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선비의 집에 사람이 찾아오니 대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계양은 부족한 살림에도 이렇게 늘 손님 접대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장계양은 이시명에게 시집가서 다시 6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전처의 자식과 함께 모두 10명의 자식을 길렀던 거죠. 그 10명의 자식들을 살뜰히 챙기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착한 행동 하나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즐거워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주었기에 그 7명의 아들은 모두 훌륭하게 장성했습니다. 장계양과 이시명의 7 아들들은 모두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 아들들을 7현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현일은 이조 판서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이조 판서의 어머니 장계양에게 정부인이라는 관작이 내려지게 되죠.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교지입니다. 그렇게 정부인이 되었고요. 이 셋째 아들이었던 이현일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가 적어놓은 글들을 담아서 80평생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 정부인 장시실기를 저술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적어놓은 이 책 덕분에 우리가 장계양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장계양의 아버지 장흥효는 퇴계 이황의 학맥을 이은 제자였습니다. 장계양을 중심으로 장계양의 아들들에게 퇴계 이황의 학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장계양은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계양은 백성을 살린 여인이었습니다. 장계양의 시아버지 이함은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역시 영덕에서 자리를 잡고 제자를 길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효당이라는 편액을 걸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지고 살아라, 믿지고 살아라 이렇게 늘 가르쳤던 거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가르쳤고 당신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또 많은 흉년에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는 사제를 다 털어서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다 털어도 백성을 다 구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장계양 선생님이 낸 아이디어가 도토리를 따서 도토리 죽을 쑤어서 백성들을 구휼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 때는 몇 달 동안 하루에 300명씩 도토리 죽을 써서 백성들을 구휼해 주었다고 합니다. 장계양이 두들마을로 오면서 제일 먼저 도토리 나무를 심은 것이 그 때문이었던 거죠. 도토리 나무는 흉년이 들수록 더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휼하기에 적합한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장계양은 밥 빌러 온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유랑민들이 쌀을 얻으러 죽을 얻으러 오면 모두 똑같은 그릇과 똑같은 광주리에 쌀과 죽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유랑민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장계양을 두고 정부인 장시실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이미 풍부하였는데 배움까지 더하였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겼고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일관되게 하였다. 노년에 이르러서 기력이 쇠약해져 생각처럼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뜻만은 끝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장계양 선생의 일생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계양 선생의 삶의 철학이 잘 묻어나는 글이 이 마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낙기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초라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라. 궁핍함 속에서도 의를 잃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장계양 선생은 노비들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했습니다. 노비들에게 너희들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니 너희야말로 이 집의 주인이다. 노비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했고요. 어린 노비들은 자신의 딸처럼 아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가 병이 들게 되면 직접 음식을 해서 노비를 간호해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노비들이 간혹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잘 타일러서 그들을 감화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집 노비들도 장계양의 집의 노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계양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양반들은 여자 중에 군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여중 군자라는 칭송을 받은 여자는 장계양이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계양 선생은 동아시아 최초의 여자가 쓴 요리서를 편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디미방인데요. 이 음식 디미방에는 146가지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중에는 51가지의 술을 빚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궁중 요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가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 먹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장계양이 쓴 음식 디미방을 통해서 양반가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 먹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6가지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51가지의 술을 빚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146가지 중에 51가지라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술을 빚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빚었던 걸까요? 양반가에서는 술 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글이 있는데 유이춘이라는 사람이 쓴 미암일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편지와 일기로 쓴 조선시대 부부의 사랑법 이야기에서도 유이춘의 미암일기가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 미암일기에 따르면 10년간 유이춘의 집에 왔던 손님을 접대했던 횟수가 3,841회라고 합니다. 10년간 3,841번 손님을 접대했다는 말은 거의 매일 손님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반댁에는 매일 손님이 찾아오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그 양반 가문의 얼굴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술 빚는 법을 많이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디미방은 굉장히 과학적인 조리책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가 뿐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저장하는가도 담고 있는데요. 복숭아는 여름철 과일입니다. 이 복숭아를 어떻게 보관하는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죽을 달이고 소금을 조금 넣어 새 독에 넣고 복숭아를 죽 가운데 넣어서 봉하면 겨울에 먹어도 제철 복숭아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복 역시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싱싱한 전복에 참기름을 발라서 단지에 가득 넣고 다시 참기름을 한 잔 부어두면 오래되어도 싱싱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료를 보관해 봤더니 실제로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음식 디미방 속에는 재료를 보관하는 과학적인 비법까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음식 디미방은 장계양 선생이 후손들에게 이 책을 곁에 두고 잘 활용하라는 뜻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편하게 글을 썼습니다. 다시법을 서술하면서 술을 조금 넣어서 만들면 아주 연하니라. 그리고 인절미 굽는 법을 소개하면서 인절미 속에 엿을 넣어두고 약한 불로 엿이 높게 구워 아침으로 먹어라. 이렇게 마치 말하듯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걸 실제로 행하고 싶게끔 글을 썼던 겁니다. 이 음식 디미방은 이렇듯 과학적인 보관과 장계양 선생이 직접 해본 음식들을 경험을 담아서 쓴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여성들은 책을 쓰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깬 실학적인 시도이기도 했던 거죠. 실제로 쓰이게끔 책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재 최초의 한글 요리서이면서 이 당시 17세기의 어법과 철자가 정확하게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어서 당시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한글을 연구하는 자료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디미방의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하고 이 책을 어떻게 간수하라고 당부를 해놓고 있죠. 이 책을 썼을 때의 장계양 선생의 나이가 73이었습니다. 그 많은 연세에 이렇게 어렵게 책을 써서 이 책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당부까지 쓰셨던 거죠.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후손에게 전하라고까지 당부를 남기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여중군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장계양 선생. 이 장계양 선생의 삶을 정리해 보자면요. 뛰어난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식을 넘어선 효를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7 아들들을 모두 학자로 길러낸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하고 전란 중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살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여자가 쓴 요리서를 편찬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장계항은 퇴계 항맥의 정통을 이은 장흥효의 딸이기도 하고 당대의 큰 학자였던 이심영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조 판서를 지낸 이연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장계항은 그 자체로 조선의 큰 여성이었고 큰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장계항의 삶을 통해서 장계항은 진정한 인간애를 나누고 실천한 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계항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계항이 아버지 장흥효로부터 배운 학문과 실천,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배운 나눔과 실천, 그 두 분이 보여준 실천이 장계항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삶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삶은 무엇입니까?